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역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세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률은 더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게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던데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세금이 무척 민감하고 모두의 관심거리일 텐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22 세제 개편안, 김윤경 기자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전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한다면은 일단 월급쟁이들, 유리지갑들 봐주려고 많이 애썼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경감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약간 좀 좋다 말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약간 효과가 좀 반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렇게 다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면 정부는 뭐 먹고 살지? 두 가지였어요. 네. 예. 김치영 기자님은 혹시 추가적인 포인트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전반에 걸친 감세다라는 게 이번에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법인세, 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다 손을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소득세까지 손본 거는 이번이 거의 뭐 한 15년, 20년 만에 처음 아닌가 싶어서 네. 반갑죠. 세금이라는 게 안 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면 좋은 친구. 과거에 뭐 중세 시대에 뭐 창문에 세금 물리니까 창문을 없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예. 그래서 반갑긴 한데 네. 저도 한편에서는 이게 조금 어쩔 수 없는 구조긴 한데 그동안 세금 많이 내셨던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게 좀 안타깝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그래도 뭐 그 혜택으로 보면 법인세 부분이 가장 많은 경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정부는 싫어하는데 약간 부자 감세 느낌이 좀 여전히 살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막 감면하니까 서로 이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이제 비교하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지금 난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혹시 이번 개편하면서 세금이 좀이라도 늘어나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다 이번에는 줄어들게 되는 구조인지 그거 궁금해요. 주로 민생 안정이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설명은 했지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부분에선 대기업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됐고 또 그냥 일반 서민들보다는 고소득 월급을 받는 분들의 그 감세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는 방향이고 전체적으로 다 감세를 해주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김윤경 네. 기자께서 그 짚어주셨지만 원래 이런 세제 개편의 목표는 유리지갑, 공무원들 네. 또는 일반 회사원들, 직장인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서 중산층 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소득이 많았던 네. 그 김치영 기자님 말씀처럼 과거에 많이 세금 내던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득세 개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소득세가 과표 구간이 8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덜 받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 구간 아래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을 좀 늘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네. 이게 구간이 이제 과표 구간으로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었던 구간, 그리고 소득으로 따지면 소득이죠. 그러니까 네. 과표로는 과표 구간으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그러니까 네. 소득으로는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네. 구간, 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이 이제 4,600만 원에서 과표 구간 5,000만 원 구간, 여기는 이제 한 7,400만 원에서 연봉으로 치면 7,800만 원 구간을 네.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소득세라는 게 누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이 됐다가 연봉이 4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 전까지 3천만 원 구간에서 내던 소득세 외에
1,000만 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과표 구간의 세율을 부과해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밑에를 이렇게 늘려주거나 세금을 좀 깎아주면 예. 위에도 이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혜택이 좀 돌아가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소득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구간으로 보면 연봉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아하. 고소득자들에게 결국엔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세법 개정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정부에서 아까 전반적인 세금 경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1억 2천만 원 초과자들, 연봉이 1억 2천만 원 초과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를 통해서 부당 경감폭을 다소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번에 이제 감면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계층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소득이신 분.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그만큼 이제 세액공제가 덜해지기 때문에 그 혜택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과표 구간으로 치면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그러니까 총 급여로 보면은 7,4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네. 두 가지 혜택을 다 보실 수가 있어서 가장 세금 감면 혜택이 많기는 합니다. 네. 뭐 예. 1억 원 안팎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만 그렇군요.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고소득자가 받는 그 더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게 설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말하면서도 서로 막 헷갈리고 듣는 분들도 좀 헷갈리시고 총급여하고 이제 그려지진 과표 않아요. 구간이랑 달라서 예. 감소 세액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급여로 이제 평균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총급여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세액 감소가 한 8만 원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연간이요? 예. 네. 5천만 원 정도는 18만 원. 네. 그다음에 7,8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54만 원. 그리고 네. 1억 5천만 원 정도는 24만 원. 아하. 3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은 24만 원. 이 정도 경감이 된다라고 이제 통계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한 7,800만 원 사이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네. 54만 원 정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보잖아요. 금액으로 네. 보면.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제 14만 원. 예. 네. 어떻게 고소득자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률 실제로도 더 높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봉급생활자분들께서는 액수로 보면은 좀 네. 전에 8만 원 이러면 것처럼, 약간 좀 기분이 액수를 보면은 그런데 네. 네. 경감률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연봉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지금 30만 원인데 네. 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감면율이 27%가 되니까 거의 30% 비율로는. 정도 예, 되네요. 비율로는 높아지죠. 비율로는 그러니까 27%. 정부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기는 한데 네. 근데 그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 7천만 원 받는 분의 감면율은 떨어지지만 금액은 더 커지니까. 그럴 수밖에 근데 없겠네요. 이게 사실 비교를 하자면은 체감하는 것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네요. 감면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사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예, 한 거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예. 예. 이게 8만 서로 원 뭐 이런 것들이 좀 갖고 오는 체감이 좀 적어서 그렇지. 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성과급 같은 경우에 네. 비교를 못하도록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모르면 괜찮은데 아, 예. 알면 배가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깎인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앞서 말씀 네. 주셨지만 종부세, 재산세 여러 세제 개편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인규 기자님 앞서 이러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예. 복지며 나라 살림할 거야라는 걱정 말씀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뭐 문제점들이 또 있나요? 일단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예. 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거는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한 해 평균 세수가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네. 이번에 그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걸로 치면은 13조 원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5%가 3%를 앞서니까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괜찮다.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감세가 가져오는 뭐 투자 촉진이라든지 소비 촉진 같은 것들이 경제를 또 활성화해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은 상황인데 세수가 일단 줄어들고 덜 걷는다. 그리고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재정 건전화. 네. 이거는 조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측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계속 이제 너는 얼마 감면받고 나는 얼마 감면받고 이걸 가지고 약간 좀 차별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근로소득세도 그렇지만 법인세 부분에 가서는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그러니까 내는 법인세가 많기 때문에 또 감면받는 것도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중소기업이 받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감면을 받게 되고 네. 이렇게 부자하고 서민하고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서민은 일반 근로소득세를 생각을 한다면은 부자한테 가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이번 종부세로 깎아주는 감면율을 보면은 28% 정도가 되거든요. 와. 근데 소득세 감면율은 전체 세수 대비해서 2.2%밖에 안 돼요. 아이고. 네.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확 나는 이런 차별이라든지 재정 네. 건전성 훼손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재정 건전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 13조 원 정도가 전체 세수 감소가 되면 네.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씩 세수가 늘어난다고 치면 그렇게 부담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줄어든 세금을 투자나 소비로 네네. 다시 선순환시키면 네. 그 다음에 세수는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날 이런 수도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른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네. 그동안 확장 재정 정책을 피던 거를 긴축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정책 방향이 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올리고 수요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세금 감면은 반대 정책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중에다 돈을 풀어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서 사람들 보고 조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정책이 반대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아하. 타이밍상 이걸 지금 써야 되는 정책이냐의 문제가 나오면서 정책의 엇박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 그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물가가 잡히고 상황이 악화된 좀 풀리고 난 다음에 네. 도리어 이 세금 정책을 감면 정책을 썼으면 네. 진짜 경기 부양할 때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동시에 하면 도리어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근데 지금 당장 종부세가 이제 인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음흠. 집값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벌써부터 종부세 이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내놨던 매물도 다주택자분들 네. 같은 경우 내놨던 매물도 아이고.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보도 같은 거 된 것을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급할 게 없어요. 아. 세금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고 일부는 회수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또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네. 실제로 그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한 곳에서 정부가 종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21일부터 24일까지 네.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매물 건수를 봤더니 1.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네. 경제 참 어렵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유리 리포터. 네. 앞으로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존에 누리던 양도세와 종부세 상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이죠. 네. 농촌에 있는 주택, 또 고향에 있는 주택, 이건 세제를 부과할 때 네. 집으로 안 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든 지방에 있는 주택이든 그리고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거주하시던 주택에서 부모님이 시골집, 예, 뭐 시골집이죠. 농촌집 뭐 예. 이런 예. 것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데 그걸 물려받았을 때 이게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네. 세금의 중과를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쭉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양도세 아니 그 부동산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라고 하면 네.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넣은 것이죠. 네. 양도세 그리고 또 종부세 산정을 할 때 두 개 다 예. 그렇게 되는데 주택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투명 주택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죠. 뭐 연구 없다도 네. 아니고 집 없다 이게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소위 뭐 주말 농장, 주말 주택, 그런 집들 별장 네. 이런 분들께 상당히 희소식이겠네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는 소식들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일단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뭐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팔게 되면은 지방에는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팔게 되면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뭐 심지어는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집 팔아서 지방에 있는 집 팔아서 세금을 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없애주고 이런 좀 특례 제도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하는 걸까? 이런 좀 왜 하는 걸까?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은 사실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주는데 네. 보유세인 종부세까지도 투명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왜일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농어촌에 사놓은 집이 이제 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땅값도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할 때 네. 나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집의 보유,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많이 보유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격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기준을 조금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아파트 5채가 10억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예를 들면 5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해서 세금을 더 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방을 이렇게 해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한테 상속을 받거나 이런 문제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일부 지방으로의 그 자금의 환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는 자금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도를 좀 담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격변기에 있고 네. 정부가 제도도 막 변화시키고 하는 과정이어서 네.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그림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 근데 3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주택을 적게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미만 주택 772채를 사들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폭탄을 슬며시 빠져나갔던 그러니까 772채예요. 아, 772채요? 한 사람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피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무조건적으로 투명주택으로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합리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참 그런 문제들이 또 있군요. 게다가요, 이제 금리가 네. 최근에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올랐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주춤주춤하고 땅값은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원래 아파트 집값하고 땅값은 약간의 온도차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먼저 오르고 예. 땅값은 좀 나중에 따라가거나 또는 집값이 빠지면 땅값은 또 나중에 빠지고 이러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의 문제인 것 같고 서울이랑 수도권은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더라. 이 통계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땅값도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또 평균적으로 보면 땅값은 또 그렇게 안 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집과 땅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좀 많이 빠지더라도 땅값은 괜찮더라 해서 땅을 또 사들이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좀 계속 김청 기자님이 시계를 보시면서 오늘도 광고에 걸릴까봐 광고 계속 폭탄. 예, 눈치를 보시면서 피해가 말씀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마무리를 잘하셨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광고를 듣고. 그러게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는 2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 사고 한 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상 보험 혜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치면 사실상 보험 혜택이 없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이제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불법 운전,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심지어는 몇 년 전에 그 마약에 중독돼서 있었어요. 예, 광란의 질주. 그래서 몇 중 추돌을 하고 네. 사망자를 많이 냈던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보험이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경각심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성실한 그 다른 운전자들의 보험금을 전부 그 예. 엉뚱한 불법 행위자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고 부담금 이게 실효성이 너무 낮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당 최고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험이 다 해줄 거다라는 그런 해이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 높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보험도 없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고 부담금의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이제 규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는 네. 음주운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예. 그렇죠. 뭐 집안을 그야말로 거덜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8일부터 시행이니까요. 물론 그 전에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28일부터 시행이라는 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무면허, 뺑소니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네. 범죄 행위까지 우리가 보험금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여서 예.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보험을 우리가 들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가고 또 범법 행위까지 우리가 굳이 보험으로 커버해 줄 필요는 없다. 라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네.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런 불법 행위 안 하는 운전자들이야 보험금 내시는 것에 비해서 보상받으시는 게 더 많아지실 테고. 네. 그렇죠. 보험금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예. 문제는 피해자잖아요. 네네. 이 음주운전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일단 보험 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줬는데 각자 가해자 운전자에게 받으라 이러면 가해 운전자가 나 돈 없어요. 뭐 그냥 벌 받을게요. 이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요. 이 사고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 보험사가 이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네, 구상권을 청구하는 청구할 수 방식이죠. 있는 방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험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보셔야지 네.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회사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주던 돈을 안 내주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들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의 보험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사실 그 해봐도 기대가 될까요? 있죠. 근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반영될지는 이루어질지. 이제 좀 예.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부분을 사고를 낸 사고자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보험사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금은 지급하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행되고 난 다음에 사고율부터 시작해서 보험료가 나가는 것,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고 나면 네. 사실은 이게 보험료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고 없게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괜히 이런 사고 내는 사람들한테 보험금 나가는 거 막아보겠다.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보험료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보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절대로 이제는 정말 맞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무면허 운전, 뭐 예. 마약 뺑소니 보유 사고, 이후 예. 운전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기대대로 경각심이 더 고조시키게 되고 또 이제 예상하는 만큼 기대만큼 사고가 줄어들고 보험금도 내려가야지 되겠죠. 네. 네. 꼭 그렇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